그날 나는 지워졌다. 극적 반전 장면. 한정혜 씨, 기록에 따르면 자녀는 김민수 씨 한 분뿐입니다.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면담실에 울렸습니다. 아니에요. 은정이는 제 딸이라고요. 간호사고 어제도 통화했는데. 한정혜 씨, 진정하세요. 인지저하 환자분들은 때때로 현실과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된 가족은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도 없으시고 갈 곳도 없으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정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야. 아니라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든 게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기억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 저를 의도적으로 여기 가뒀다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날 나는 지워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혜입니다. 71의 나이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할 때도 두 아이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 일할 때도 변하지 않았던 리듬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들 민수와 딸 은정이가 저를 모시고 소풍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져서 이런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생각해봤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지만 민수는 이제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은정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는 저를 걱정하는 투로 말하네요. 4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다 됐다, 아들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거든요. 은정이가 요즘 그런 걸 좋아해요.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은정이도 뒷자리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주인공이라니요. 제가 언제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늘 뒷받침하는 역할, 지지해주는 역할만 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봄날의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들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가족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가져온 접이식 의자에 제가 앉자 은정이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쪽 보세요. 웃으세요. 저는 어색했지만 웃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걸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건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김밥 드세요. 은정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 베푸는 친절이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는 회사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몇 번 비웠고 은정이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라던 행복이었을까요? 자식들이 성공해서 가끔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것 말이에요. 아무래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 고마웠다.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다음이라는 게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혼자 남겨진 후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요. 아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아니면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날 나는 지워졌다 -2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소풍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때문이었나 봅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평소 습관대로 민수와 은정이 목까지 차려놓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각자 집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엄마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은정이에요. 은정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 급한 듯 했습니다. 응, 은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어제 제가 가방을 어머니 댁에 두고 온 것 같은데요.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은정이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다, 은정아.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차에 둔 건가요? 어쨌든 오늘 병원에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거든요. 은정이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꼼꼼히 찾아보기로 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에도 가방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은정이 말대로 차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가 출근길이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은정이는 계속해서 걱정스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빠한테 연락되세요? 아직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회의 중인 것 같아. 아, 어떻게 하죠?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 저는 은정이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민수 회사까지 가서 차 열쇠를 받아오면 되니까요. 은정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멀지 않나요? 뭘, 지하철로 금방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아들 회사에 가는 거니까 말이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저는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객은 미리 약속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수 부장님 어머니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래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내려오시도록 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 전화는 계속 안 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로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후에야 민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회사까지 오셨어요? 전화하시면 됐는데. 은정이 가방 때문에 그랬다. 급하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퇴근 후에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민수에게 부담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성급했나 보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차 열쇠 드릴게요. 민수가 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괜히 힘드실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 것 같았거든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가방 찾았다. 아,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런데 가방이 차에 없더라. 내가 집에 가져간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맞다. 제가 어젯밤에 가져갔네요. 깜빡했어요. 그 순간 저는 허탈했습니다. 온종일 고생한 게 헛수고였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어젯밤에 정리하면서 가져갔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었거든요. 괜찮다, 은정아. 다음부터는 확인하고 연락해라. 네,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빈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헛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은정이가 가방을 가져갔다는 걸 정말 까먹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저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현관문을 열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지워졌다 마이너스 3부.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라도 나가서 기분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차도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없어요. 큰 소리와 함께 모든 게 까맣게 변했거든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원 같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제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목이 마르고 온몸이 아팠어요. 아, 깨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병복을 입은 여성이 급히 나가더니 곧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의사 같았어요. 한정혜 씨죠?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어떠세요, 몸 상태는?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잠시 의식을 잃으셨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통사고라니요. 그런데 여기가 병원인가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아니요. 이곳은 서해요양원입니다. 보호자분께서 이곳으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서해요양원? 저는 그런 곳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라니 누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다는 건가요? 보호자가 누구죠? 제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아드님께서 모든 서류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요양하시라고 하셨어요. 민수가요? 그런데 왜 저에게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병원이 아닌 이런 곳에요? 민수,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전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에 전화하실 수 있어요. 간병사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환자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야죠.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른 침대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 저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옆 침대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사고를 당해서 왔다고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며칠만 있다가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벌써 8개월이네요. 8개월이라니요. 그럼 이분도 처음엔 임시로 오신 건가요? 가족분들이 면회는 오시나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왔어요. 그런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명절 때나 한 번씩.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싱거웠어요. 집에서 해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간이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어르신들 드시는 거니까 싱겁게 하거든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간병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라니요. 저는 아직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저는 걸을 수 있는데요. 규정상 휠체어로 이동하셔야 해요. 저는 억지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나이 드신 분들이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물리치료실에서 젊은 치료사가 제 다리를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은데요?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왜 여기 있는 건가요? 글쎄요. 보호자분이 정하신 일이니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이런 곳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민수야,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병원도 아닌 이상한 곳에. 어머니,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나는 멀쩡한데?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고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 일단은 거기서 좀 쉬세요. 제가 곧 면회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마치 환자를 달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는 정말. 어머니, 늦었으니까 일찍 주무세요. 내일 다시 통화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다른 누군가는 계속 기침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이상했어요. 새벽에 간병사가 돌아다니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어요. 71번 환자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요. 보호자가 당분간 더 있으라고. 그런데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야. 돈만 나오면 되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71번 환자가 저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 끔찍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었고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간병사들이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점심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이 잠겨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간병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여기는 저를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은정아, 엄마야.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은정아, 여기 이상해. 나를 여기서 빼내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는 거잖아요. 나는 치료받을 게 없어.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어머니, 오빠가 말했는데 당분간 더 있으셔야 한대요. 은정이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허허벌판만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여기에 가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가족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나는 지워졌다 마이너스 4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아침 6시에 깨워서 간단한 세수, 싱거운 아침 식사, 그리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있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에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이었죠. 한정혜 씨, 오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가요? 무슨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라니요. 저는 멀쩡한데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4월 15일인가요? 현재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서해요양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의사는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자녀분들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김민수, 김은정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민수는 회사 부장이고 은정이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눈짓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좋습니다. 검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사들이 나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후에 간병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한정혜 씨, 면담실로 가셔야 해요. 누구와 면담을 하는 건가요? 원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면담실은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한정혜 씨. 원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안타깝게도 중등도 인지저하로 판정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등도 인지저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멀쩡한데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모르거든요. 원장의 말투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몇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규칙이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인지저하 환자는 전화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락도 제한됩니다. 가족과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담당자 입회 하에서만 가능해요.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가족과 언제든 통화할 권리가 있어요. 한정혜 씨, 여기서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71번 환자 보호자에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당분간 면회도 통화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환자가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면회도 오지 말고 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환자분이 계시네요. 원장님, 어떻게 하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한정혜 씨, 보호자분께서 당분간 연락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아드님이신 김민수 씨요. 그럼 은정이는 뭐라고 했어요? 간호사와 원장이 서로 이상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정혜 씨, 등록된 보호자는 김민수 씨 한 분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정이도 제 딸인데요. 서류상으로는 자녀가 한 명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정이는 제 딸이라고요. 한정혜 씨, 진정하세요. 인지저하 환자분들은 때때로 현실과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은정이는 간호사고 민수는 회사 부장이에요. 둘 다 제 자식이라고요. 한정혜 씨, 기록에 따르면 자녀는 김민수 씨 한 분뿐입니다. 다른 자녀는 없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은정이가 없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어제까지 통화했는데요. 그럼 은정이와 통화한 건 뭐예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호자 외에는 통화할 수 없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정이라고 생각하고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혹시 간병사가 가짜로 통화를 해준 건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한정혜 씨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원장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자는 김민수 씨 한 분뿐이고 비상 연락처도 그분뿐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서류에는 민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연락을 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환자분이 계속 나가겠다고 하셔서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갇힌 이유를 말이에요. 민수가 저를 여기 가둬두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지내셔야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가야 해요. 집에 가야 해요. 한정혜 씨, 이제 여기가 댁의 집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간호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도 없으시고 갈 곳도 없으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갈 곳도 없다니요. 제가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간호사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수면제 같은 거였을 거예요. 싫어요. 약 먹기 싫어요. 환자분 협조하셔야 해요. 결국 저는 억지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두 명이 저를 붙잡고 억지로 먹였거든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71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이에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요. 눈을 감으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습니다. 바뀐 제 눈빛을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나는 지워졌다 -5부. 그날 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이 와도 자꾸 깨어났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하는 게 모두 착각일까요? 은정이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은정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적어준 편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해주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툰 글씨로 적힌 그 편지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착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컴컴한 허허벌판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봉제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재단기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손은 늘 실에 베이고 바늘에 찔려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퇴근길에 들르던 문구점이 생각났어요. 아이들 공책과 연필을 사기 위해서였죠. 가끔 여유가 있을 때는 과자도 하나씩 사줬었거든요. 엄마, 오늘 뭐 사왔어요? 민수와 은정이가 현관에서 기다리던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그중 한 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굳은 살들이 있었어요. 재단기를 잡고 바늘을 들고 아이들을 위해 일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또 다른 기억이 있었어요. 은정이가 간호학과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은정이가 울면서 안겨오던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체온과 눈물의 감촉까지도 생생했거든요. 민수가 첫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나가던 모습, 퇴근해서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던 목소리도 모두 기억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게 착각일 수 있을까요? 30년 넘게 쌓인 기억들이 모두 거짓말일 리 없었거든요. 저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주름진 피부 밑에도 여전히 온기가 있었어요. 71년을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정상일 리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됐고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는 더 많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일, 학교 운동회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가던 일, 졸업식 때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던 일들 말이에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가장 선명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던 민수의 목소리, 엄마라고 부르던 은정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병원 옷을 입고 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정혜다. 71년을 살아온 한정혜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도 평생 일해서 그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침대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른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나는 지워졌다 -6부. 다음 날 오후 새로운 요양보조사가 저희 방에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에요. 오늘부터 이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연 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뭔가 슬픈 표정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연 씨가 제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정혜 씨, 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건네주면서 서연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뭔가 이상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날 저녁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 서연 씨가 조용히 제 침대로 왔습니다. 한정혜 씨, 조용히 얘기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 여기 오게 된 것, 그리고 은정이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은정이를 분명히 기억해요. 간호사라고 했고 어제까지 통화도 했는데. 서연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정혜 씨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상한 일이요? 가족들이 멀쩡한 어르신을 여기 맡기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재산이 있으세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도 그런 경우인 건가요?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다음 날부터 서연 씨는 은밀하게 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정혜 씨, 큰일이에요.
서연 씨가 밤늦게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김은정이라는 분이 정말 있어요. 서울시립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은정이가 진짜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서연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정혜 씨 집 주소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집이 팔렸더라고요. 김민수 씨 명의로요. 뭐라고요? 제 집이 팔렸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정혜 씨 명의의 은행 계좌들도 모두 김민수 씨가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집을 팔고 제 돈까지 가져간 거였나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고 기록이에요. 사고 기록이요? 교통사고 당한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사고가 없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사고가 가짜라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일부러 한정혜 씨를 여기 가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풍 때의 어색함, 가방 찾기 사건,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민수와 은정이가 저를 여기 가둔 건가요? 아마 김민수 씨가 주도한 것 같아요. 김은정 씨는 서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서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사기꾼들에게요. 가족이 하는 일은 더 교묘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김은정 씨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서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정혜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민수가 저를 이렇게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은정이는 이 일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에서 빠진 걸 보면 민수가 은정이에게는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서 진실을 밝혀야겠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장이 회진을 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제 사고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보고 싶으시죠? 제가 당한 사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기록은 보호자만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김은정에게 연락해 주세요. 한정혜 씨, 그런 분은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서연 씨가 찾아준 정보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시립병원 간호사 김은정 말이에요. 제 딸이거든요. 그 순간 원장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그럼 정말 있다는 거네요.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원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그의 무너지는 표정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나는 지워졌다 -7부. 그날 밤 서연 씨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한정혜 씨,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대로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하죠. 서연 씨가 가져온 약을 보며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혈압약을 많이 먹으면 응급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했거든요. 구급차가 오면 제가 따라가겠다고 할게요. 그럼 병원까지는 함께 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준비된 약을 먹었습니다. 30분 후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요. 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밤근무 간병사가 달려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죠? 혈압이 너무 높아요. 서연 씨가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 연락드려야죠. 하지만 새벽이라 원장은 바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 사이 제 상태는 더 나빠 보였죠.
119 불러야겠어요. 구급차가 온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는 누구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담당 요양보조사라서 따라가겠습니다. 서연 씨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식이 있었지만 아픈 척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몸이 아프긴 했어요.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서연 씨가 복도로 나가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사람이었어요. 10분 후에 40대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익센터의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서연 씨가 미리 연락한 사람이었어요. 공익변호사 출신으로 노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이었거든요. 한정혜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에게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치료받으시고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서연 씨가 모은 자료들을 봤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날 오후 박 변호사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정혜 씨, 김은정 씨를 만났어요. 은정이를요?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울컥이 나왔습니다. 역시 은정이는 이 일을 몰랐던 거였어요. 그럼 은정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수 씨도 병원으로 호출했습니다. 1시간 후 은정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제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 은정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은정아, 정말 너구나. 엄마, 저는 오빠가 엄마는 치매 때문에 전문 요양시설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데 변호사님이 연락해서 알았어요. 엄마가 그런 곳에 갇혀 계셨다는 걸.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야. 저는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 나를 그런 곳에 가뒀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민수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집 매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가짜 의료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은정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고 돈을 빼돌리고 가짜 사고를 꾸며서 요양원에 가둔 게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나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 민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잠시만 빌리려고 했는데. 잠시만 빌리려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무능력자로 만든 다음에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정 씨는 서류에서 완전히 제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한 거고요. 은정이는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 감금,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을 찾았어요. 제 집도 제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재도 되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증언할 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한정혜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증언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은정이와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저와 함께 사세요. 아니야, 은정아.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저는 되찾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변호사와 함께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워졌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헛되지 않은 경험이었던 거죠. 그날 나는 지워졌다 -8부 완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집 거실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똑같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도 서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정혜 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너 때문에 매일 좋다. 서연 씨는 저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죠. 박정훈 변호사님도 가끔 들러요. 덕분에 저는 이제 노인인권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상담 건수가 많네요. 그래요. 나 같은 일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민수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엔 화해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엄마, 그래도 오빠잖아요. 은정아, 어떤 관계든 선을 넘으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 용서와 관계 지속은 다른 거다. 나는 미워하지 않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은정이도 이제는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제가 되찾은 재산의 일부는 노인인권지원기금으로 내놨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정혜 언니 후회 안 하세요? 서연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뭘 후회해?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서연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말이야.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두죠. 오늘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롭다는 걸 느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배신은 아팠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 가끔 요양원에 있던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울컥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나는 다시 나로 산다. 이 말을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중얼거립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한정혜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어제는 혼자서 영화도 보러 갔어요.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71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서연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갈 예정입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동네를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가 저물어가네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한정혜 71세.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